자, 이제 자유롭게 분위기 잡으시고요. 저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물리학으로 그냥 곧바로 넘어와서 그 앞에 있는 설명들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곧바로 요 표로 오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물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많이 쓰는 이제 표예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고전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뉴턴이 만들었던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거의 다 셋업이 됐고 18세기에 더 보강이 돼서 19세기에 왔을 때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기 말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주어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20세기가 이제 20세기를 줬잖아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 시대가 조만간에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철학자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파라다이스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도 의학이 이때 되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인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고 물리학으로 말미암아 우주 생성의 기원도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게 뒤에 이제 그림 보면 이제 현미경 그림인데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질병들을 병형물을 찾아내면서 백신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상당한 발전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인류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세계가 파라다이스가 올 거다라고 모든 인류가 생각했고 그게 이제 또 20세기, 19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19세기 말에 물리학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대표적인 이제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헤르메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그때는 이제 물리학이 이제 최고 이제 인기가 좋았을 때예요. 교수님 제가 물리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헤르메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물리학에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같이 그냥 평생 연구한 그 노인네들만 그냥 죽을 때까지 연구할 몇 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미지의 몇 개만 풀면 돼. 이제 물리학은 없어질 거야. 우리 경제가 없어질 거잖아. 없어질 거야. 다른 거를 알아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물리학의 대가가. 학생이. 그게 19세기 말.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그 몇 가지, 이 몇 가지가 바로 새로운 물리를 도입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바로 빛이랑 관련된 부분이었었어요. 여기 보면은 고전 물리학의 핵심은 고전 역학, 뉴턴 방정식으로 대표되는 고전 역학과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대표되는 고전 전자기학이 나왔어요. 고전 전자기학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우리의 인간이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빛인데 빛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바로 빛은 곧 전자기파다 라는 게 바로 이게 고전 전자기학의 결론입니다. 빛의 본질을 명확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빛의 속도까지 맞췄어요. 3 곱하기 10의 80m 더 세고 정확하게 계산으로.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테르의 문제가 있었어요. 에테르의 문제는 뭐냐면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꽉 차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왜 들을 수가 있죠? 내가 목소리 갑자기 가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이 성대가 공기를 흔들어가지고 공기의 진동을 여러분들이 느껴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매체가 있어야 되죠, 매체.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상호작용이 되려면 매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우주에서 빛이 날라오고 뭐 하면은 그 빛이 날라오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죠. 그 매체를 에테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중세 과학 때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에테르가 꽉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테르만 찾으면 됐어요. 근데 이 에테르를
찾는 실험이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마이켈스 몰리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에테르를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를 찾으려고 하는 실험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 실험의 결과가 실험 목적은 뭐냐면 에테르의 속도를 찾자. 속도는 아닌데 에테르가 존재하는 걸 찾자라는 게 실험인데 실험할 때마다 실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성립해야지 결과가 좋은 결과잖아요. 목적이랑 안 맞추면 나쁜 결과예요. 근데 계속 에테르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틀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험은 우주에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돼요. 거꾸로. 그렇다면 왜 이놈이 이런 식으로 에테르가 없는데 불구하고 속도가 똑같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이것에 대한 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어떠한 운동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앞에서 얘기했던 뉴턴이 생각했던 거는 갈릴레오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 좌표계를 만들어줬어서 했었던 이 개념인데 이 개념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오의 변환에다가 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에 있는 좌표계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좌표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좌표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전에는 유클리드가 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3차원 공간은 다 유클리아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클리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렌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렌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얀 렌즈 치면 다 하얗게 보이죠? 노란색 보면 다 노랗게 보이죠? 그렇죠? 좌표계는 유클리안 공간에서 뭔가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좌표계라는 얘기는 그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에요. 거기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틀이 있어야지 뭔가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찾아낸 게 뭐냐면 민코프스키라는 그 러시아 과학자가 했었던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했었던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받아들이게 돼요. 현대 물리에서는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돼요. 그래가지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뉴클리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뉴클리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힐버 스페이스라는 데서 바로 자연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달라. 스페이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혀 다른 사고를 갖고 자연현상을 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존재와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이게 현미경이에요. 이게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이에요. 자, 제가 질문하죠. 그 전에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고르면 더 곪지 않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건을 얹어가지고 열을 더 올리지 않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몸이 면역체계, 면역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옆에서 몸을 보강해주고 도와주는 방법밖에 할 게 없었죠. 다시 말해서 병은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왜 병이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병이 생기면 그러면 병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병은 뭐 예방처럼 손을 닦는 이런 건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병이 갑자기 전염병이나 역병이 오면 그거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현미경을 발견하고 나서 병의 원인을 찾았어요. 병원 균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세균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걸 찾았죠. 제가 물어볼까요? 현미경을 발견하기 전에 세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나요? 발견하지 못했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는 현상들은 자연현상이나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은 자기의 원래 갖고 있는 모습대로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대를 거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돌다가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지구가 있고 아닙니다. 천지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대로 그대로 천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구 까불고 뭐 난리 생쇼를 했지.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현상을 분석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되는 것은 그래서 겸손함입니다. 진짜 그 현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하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나의 생각대로 자기적으로 해가지고 내 편할 대로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확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뭔지를 알았어요. 병이.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습니까? 병이 걸리면 이건 병용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병용균을 찾죠. 병용균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걔를 배양을 하죠.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서 처방을 하는 병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때 모든 병을 다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병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병에 대한 병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사고의 틀이 바로 이런 현미경 같아요. 자, 현미경을 장착한 사람과 현미경을 장착하지 않은 사람이 자연현상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이 보겠습니까? 다르게 보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걸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의 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돌리면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했었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앞에 이렇게 거창하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아무리 때려잡고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그 파라다이스를 향하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또 포탄을 포문을 연 게 바로 또 물리학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 가지의 설명되지 않은 이게 블랙바디 레데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흑체 복사 곡선.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모였는데 얘가 설명 못하는 거야. 이거는 설명하고 이건 설명하는데 이게 가다 꼬부라져도 꼬부라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안 꼬부라지지? 그 다음에 얘는 강전효과라고 얘기해요. 강전효과 같은 경우로 설명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빛을 쏘면은 빛이 쏘자마자 조금이지만 어떻게 돼요? 광전이에요. 광자, 전자, 효과예요. 그러니까 빛을 쏘면 전자가 나오는 실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빛을 쏘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와. 그럼 빛을 쏘면은 적게 쏘면 적게 나오고 많이 쏘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게 때문에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쏴도 빛이 안 나와. 전자가 안 나오는 그런 독특한 영역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뭐지? 이게 강렬일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콤프턴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이 세 가지를 풀어야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양자역학의 중요한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떠한 물리량이 띄엄띄엄 값을 갖는 뜻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퀀텀이라고 얘기해요. 퀀타이즈라고 얘기해요. 퀀타이즈 한다라는 게 띄엄띄엄 물리량을 갖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1900년대 막스 플랭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너지가 그전에는 물리량이 아니라 연속적인 물리량인데 막스 플랭크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양자화시켜서 띄엄띄엄 된다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했는데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계산했거든요. 그냥. 근데 맞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막스 플랭크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막스 플랭크 연구소예요. 그 사람이에요. 막스 플랭크는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계산한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뤄내고 모든 학자들이 이거가 맞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1900년도에 이거 갖고 막스 플랭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1900년도에 이거 발표하고 1905년도에 3년도에 이거 갖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도 자기가 낸 건데도
믿지를 않는 거야. 이론은 냈지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뭐죠? 신은 뭐 하지 않는다? 주사위 논리.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확률론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존재하지 않지만 인식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이런 개념들이 그런 개념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상보성의 원리. 어떤 물체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내가 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남자라는 명제에는 또 다른 명제가 그냥 붙죠. 그게 뭐죠? 여자가 아니라는 명제가 붙죠.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분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분은 남자니까 남자는 이쪽으로 오고 여자는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남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자는 알아서 저쪽으로 가죠. 왜냐면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파동이라는 물질의 파동이라는 성질과 입자라는 성질은 그런 거예요. 어떤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자의 성질을 안 갖는다라는 뜻을 그냥 내포해요.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을 봤더니 어때요? 어떤 물질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상보성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보성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 기존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근대과학에서 만들어진 그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게 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20세기에서 양자역학으로 포문을 열었던 현대물리가 포문을 열었던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전쟁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 어떤 자기 조직을 만들고 필요한 걸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나의 가운데 주어지고 전쟁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세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일본의 생학자인 노벨 생리학상 후보까지 올라왔던 시데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때 대가였었는데 10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 그 전염병 이름이 바로 뭐냐면 황열병. 근데 황열병은 병용군이 세균이 아니라 뭐죠? 바이러스. 그러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아가지고 현미경으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얘가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2세대 현미경이라고 얘기해요. 제3세대 현미경이 나왔죠. 그게 바로 뭐죠? 원자현미경이죠. 최근에 와가지고 나노 과학이 갑자기 발달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 건 바로 원자현미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실험 기구가 과학기술은 바로 어떤 퀀텀 점핑을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과학은 어떠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경기 침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죠. 물어볼까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패턴은 태풍이랑 비슷합니까? 지진이랑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마치 무슨 질문이랑 똑같냐면 흑인이 아이크가 좋습니까? 백인이 아이크가 좋습니까?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비교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도시.
아까 우리 吴 교수님이 이제 도시 전공하셨는데 도시에 성장하거나 쇠락하는 도시는 배아세포와 비슷하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운석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과학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과학은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2004년) 크리스마스 원예에 있던 인도양을 휩쓸었던 쓰나미와 1997년 크리스마스 연예의 번영과 힘을 가득한 시대 그 위기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절대로 비교 가능하지 않은 이거를 어떻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고죠. 여러분들 이거 뭐 같이 보이십니까? 이거 뭐로 보이시죠? 뭐로 보이시죠? 예. 이거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은 두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이 있는데 반딧불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이 불을 켜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틱을 하잖아. 그러면 다 깜깜해졌다가 다시 환해졌다가 깜깜해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 가면 반딧불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구름이거든요. 구름에 무슨 규칙성이 있습니까? 이게 천둥번개 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규칙성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나요? 산맥이거든요. 산맥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나뭇가지가 하는 게 규칙성처럼 보이나요? 근데 이 안에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규칙성을 발견을 못하죠. 앞에 사고의 특기 같은 질문을 던지면 마치 그거는 샴비경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샴비경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세균이 보인다. 샴비경이 없는 사람은 세균이 있다고 얘기라도 믿지도 않지만 발견할 수도 없지만 샴비경이 있는 사람은 세균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규칙성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규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나 얘가 왜 규칙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은 그게 사고의 틀로 장착이 되면 규칙성이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이게 나뭇가지, 산맥, 천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양으로만 한번 보죠. 자, 큰 가지가 갖고 작은 가지 나가고 작은 가지 이렇게 뻗어나가죠. 큰 가지 나가고 작은 가지 나가고 작은 가지 뻗어나가죠. 큰 가지 나가고 뻗어나가죠. 어땠습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패턴들이 이런 규칙성이 언제 일어나냐? 입자들이 적을 때는 일어나죠. 무리가 많을 때 이런 규칙성이 들어요. 신기하죠. 적을 때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대 21세기의 빅데이터는 우리의 살아있는 자연현상과 경제현상을, 사회현상과 경제현상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한테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저의 기회. 지금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물론 다 버리지만 이 빅데이터를 일단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석이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자, 이거 뇌도 그냥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복잡계 연구라는 데서 합니다. 복잡계. 그래서 사람도 자체가 신경계나 이러한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잡계입니다. 사람의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다 복잡계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부분도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잡계입니다. 왜 복잡계가 되냐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그냥 들어와서 진행을 하죠. 사람이 적으면 이렇게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놓을 때 우리는 그냥 막 임의대로 놓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다 복잡계에 대한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에 나왔었던 그
영상을 내가 지금 가져올까 말까 그러다 안 가져왔는데 영상을 처음에 시작하면 이 그림이 먼저 나와요. 이 그림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고깃대입니다. 고깃대가 무리를 져서 다녀요. 어떤 무슨 형태를 띠면서. 처음에 빅데이터 포커스의 영상 처음에 나오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한번 사이언스에서 저런 복잡계에 관련된 저런 복잡계 현상 또는 창발 현상에 관련된 거를 시리즈물로 쭉 논문을 썼을 때 나왔었던 표지 그림이긴 합니다.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치 돌고래 같이 모양 보이죠? 어떻게 고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복잡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복잡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2002년도에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에 강화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 모르죠. 이 복잡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계라는 그러한 사고의 틀로서 바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에 처음에 도대체 저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되게 많이 했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촛불 집회의 배후 세력이 누구였었죠?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가 뭐였었죠? 어떠한 한 가수의 팬클럽인 초등학생들이 배우 인물이었었죠. 그거 못 보셨구나. 이제 가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설이 뭐냐면 어떤 모 가수의 남자 가수의 팬클럽인 그 여자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팬클럽 애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 집회가 만들어요. 복잡계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잡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넣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라고요. 복잡계 자체 강의가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복잡계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복잡계라는 새로운 사고의 틀,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틀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그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복잡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복잡계 방법론이죠.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잡계가 되려면 수많은 구성 요소로 연결. 그러니까 숫자가 다 작으면 복잡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숫자가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면 복잡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아가지고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은 이 숫자들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강하게 상호작용을 해요. 살살 상호작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스트롱 인터랙션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놈이 창발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이걸 복잡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 창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림을 설명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러면 그 특성들을 합치면은 그 특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이 당연히 보수 측에 있는 의견을 다 이 사람이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상상을 그렇게 하죠. 왜냐면 그 멤버들로서 나오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서, 다시 말해서 출현되는 현상들이 기존에 있는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에이전트들의 특성으로는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구성 요소들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과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근대과학에서 그거는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거를 어떤 조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걸 자르죠. 잘라가지고 어떻게 자르냐면 처음에 제일 큰 게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분자가 있어요. 분자를 자르면 원자가 있어요. 원자를 자르면 원자 안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어요. 원자핵을 자르면 원자핵 안에 핵자가 있어요. 핵자가 중성자, 양성자, 뭐 하이페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핵자를 자르면 그 안에 쿼크가 3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자르는 거예요. 이게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왜 그런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을 아니면 그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합치면 그러면 바로 전체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고방식이 그게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구성 요소의 특성으로는 도저히 유추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창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붉은 항바라든지 촛불 집회는 바로 창발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들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창발 현상은 언제 나타나냐면 북한같이 이렇게 억압되고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유로운 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자유롭죠. 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개미가 자유롭게 처음에 벌과 개미가 움직일 때 뭔가 위에서 여왕벌이 뭐 이렇게 여왕개미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벌써 그 실험에 나왔죠. 여왕벌이랑 여왕개미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나왔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걸로 나왔죠. 자유롭게 자유로울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이거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잡게 하면은 나오는 이론이 혼돈 이론, 케이오스 이론입니다. 케이오스 이론은 설명 안 합니다. 케이오스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케이오스 이론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나왔습니다. 나비 효과의 키는 뭐냐면 처음에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격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비 효과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는 계속 바뀌지만 호주에서 나비가 이렇게 했다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날개짓을 다르게 한번 한 것을 말하면서 태풍이 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비의 날개짓으로서 태풍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의 창발 현상이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케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에 미세한 차이로 격변적인 거시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초기 민감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의 문제를 발생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근대과학에 있었던 결정론적 사고방식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얘기는 결정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처음에 차이가 적게 나면 나중에도 차이가 적게 납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 공부를 지지를 못해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론을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형적인 방정식의 패턴이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비선형적인 패턴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 민감성은 비선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선형, 그 다음에 초기 민감성 이런 것들이 다 복잡계를 설명하고 케이오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비선형적인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까는 케이오스. 여러분 케이오스만 많이 들어봤죠? 프랙탈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그림을 집중해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보면 꼬물꼬물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안경을 나는 안 끼면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벗고 봐서 가장 큰 것만 보인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여기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붙어 있죠. 다른 것들은 잘 리졸루션이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큰 동그라미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붙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줌인을 해보세요. 얘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유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연이 이렇게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시고요. 이 구조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프랙탈이라는 구조를 찾아내는데 이게 해완선의 그 길이를 재다가 찾아내는데 새로운 하나를 찾아내게 됐는데 우리가 선하면 1차원, 면하면 2차원, 그 다음에 공간하면 3차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클리아드에서 말한 차원이. 근데 우리가 몇 가지 함수 집합이라는 아니면 코어 곡선이라는 곡선 얘는 코어 같은 경우는 얘 어떻게 만드냐면 코어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직선인데 3분의 1을 나눠요. 3분의 1씩 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놈을 이렇게 같이 이제 정사각형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직선이 된 게 여기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아까 했던 패턴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3분의 1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 뭐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직선이죠? 직선이면 몇 차원입니까? 1차원이죠. 그러면은 차원으로 따지면은 프랙탈 차원이라는 걸 하면 1차원이면은 1이 나와야 되고 2차원이면 2가 나오고 3차원이면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프랙탈 차원을 해봤더니만 이 코어 곡선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더니만 1.2줌이 나왔어요. 1차원입니까? 2차원입니까? 이걸 직선으로 봐야 됩니까? 곡선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1차원, 2차원, 3차원 직선, 곡선, 직선, 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벌써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랙탈 스트럭처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연의 존재는. 그런데 이런 프랙탈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코어 곡선을 보니 이게 1.26 직선도 곡선도 아닌 이런 값을 갖는 거라는 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프랙탈 스트럭처라는 것가 있는지 몰랐다면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봐도 저게 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마치 현미음이 없었으면 세균을 봐도 세균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프랙탈 스트럭처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뇌가 어떻게 뇌신경을 만드는지 이게 프랙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프랙탈 이제 기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다 프랙탈이죠. 전체 링 안에 있고 전체 링 안에 그렇게 되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히 이제 복잡계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자기 조직화 이론이에요.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앞에 두 개 있는 거는 자연현상을 잘 설명을 하는데 얘는 사회현상을 상당히 많이 해서 대부분의 복잡계 경제학 대표적으로 폴 크루드만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자기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조직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조직화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우리 복잡계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얘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세요. 자, 처음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랜덤하게 얘가 완전히 혼돈 상태에 있는데 계속 더 끓이면 규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질소, 무질소, 혼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질소에서 무질소를 하면은 혼돈의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자연에 어떻다?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질소에서 무질소를 지나서 무질소가 이제 보통 우리가 무질소를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혼돈이라고 얘기하는데 혼돈의 무질소의 끝에 가면 거기에 독특한 질소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질서를 보이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게 혼돈의 가장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창발현상이라는 지역이고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단어가 혼돈의 가장자리 여기가 질서고요. 무질서죠.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바로 이 영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복잡도죠. 복잡도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복잡도가 가장 높고 여기가 무질서의 영역이 불안정,
그 다음에 무질서, 여기 혼돈인데, 왜 혼돈의 가장자리는, 많은 사람은 혼돈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돈의 가장자리. 그럼 혼돈의 중심이죠. 근데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혼돈인데 혼돈의 가장자리가 혼돈의 중심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혼돈의 가장자리는 혼돈의 끝이라는 거예요. 변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혼돈이에요. 여기가 질서, 무질서, 혼돈의 끝. 질서와 무질서가 접촉하는 이 부분이 혼돈의 가장. 이 부분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고 이게 복잡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복잡계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 복잡계가 자연현상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과 경제현상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크루드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경제는 곧 복잡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복잡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복잡계에서 경제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단순한 기존에는 경제이론은 바로 뉴턴 역학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제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면서 인과론적이면서 한원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기존에 있는 경제이론이에요. 신고전주의. 그런데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제는 곧 복잡되기 때문에. 복잡계 이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크루드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비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복잡계의 방법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그 에이전트들이 있는, 그래서 창발 현상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죠. 그 중에서 방법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행위자 기반 모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법과 초점의 차이에서, 그래서 게임이론, 그 다음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비전형 시계론. 저는 지금 뭐 연구하고 있냐면 지금 경제 분야에서 주식 지금 연구하는데 주식을 지금 비전형 시계열 모형으로 지금 분석하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에이전트 모형에서 그 부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쪽에 좀 연구를 좀 하려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 행위자 모형을 통해 가지고 각 구의 그 인구 동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인구 동향에 따른 그 각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영역 중에서 바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강의할 건 아니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바로 계산적이면서 여기는 미시적인 미케니즘이고 여기 시스템 변수라고 그러는데 미시적인 미케니즘은 얘는 거시적인 미케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주는 게 바로 그게 거시적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거시적 지표가 시스템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관련된 설명들은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 오늘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왜 봤더니만 뒤에 보니까 강의안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그냥 지금 한 6분 남았는데 정말 6시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그냥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존 포레스트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학자예요. MIT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도서관에 가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찾아서 도서관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스템 다이나믹스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자동화에 관련된 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서 나온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자동화, 이때 당시 이제 자동화에 대한 문제가 이슈였기 때문에 포레스트가 MIT에서 어떤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 현상에도 적용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포레스트가 이 부분들로서 했었던 내용이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라는 이런 책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산업공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더스트리얼 다이나믹스를 통하고 나서 얘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반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는 도시를 여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산업군에서만 이게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시스템들이 어떻게 비헤이버를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확장해서 어떤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였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맞았죠. 그리고 나서 월드 다이나믹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돌아갈 건가라고 얘기를 해서 월드 다이나믹스라는 책을 쓰게 되고, 월드 다이나믹스 책을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오고 나서 드디어 이제 로마 클럽이라는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로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그래가지고 수송을 하다 보니 MIT의 이런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월드 다이나믹스가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흔한 말로 수주를 줍니다. MIT에다 수주를 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너네 좀 계산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레스트가 있었지만 총책을 매도우즈가 맡아가지고 그 팀을 운영해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나오면서 로마 클럽의 첫 번째 보고서인데 얘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되게 되고, 이게 이제 2010년까지의 각각의 지표들이 자원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임으로써 미래 예측서에 약간 바이블 같은 이런 역할을 해서 미래학자들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미래 예측 기법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도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곳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이름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리미트 그로스가 바로 성장의 한계고요. 그런데 얘가 좀 더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포레스트는 뒤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걸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레스트는 이거는 사고의 틀이다. 여러분들 마인드맵 들어보셨죠? 마인드맵 같이 어떠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다라고 생각하죠. 포레스트는. 그러니까 이걸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수리적인.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면은 일단은 시스템 다이나믹스로는 보급하기 어려우니 그러면은 그거 중에서 어떤 사고적인 부분, 시뮬레이션을 빼고 사고적인 부분만 좀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급을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시스템 싱킹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싱킹을 기반으로 나왔었던 게 바로 스텔라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해서 초등학교 애들에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컬러풀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생케라는 사람이 제5세대 경영이라는 책으로서 바로 시스템 띵킹으로서 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포레스트보다 지금 이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생케의 제5세대 경영이에요. 이거 갖고 생케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세계관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하면서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전체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사고에 관련된 시스템 싱킹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합쳐서 전체를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 싱킹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시스템 싱킹에서 그려지는 지도를 우리가 인가 지도라고 얘기하고요. 커주얼 룩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시스템 다이나믹스까지 돌려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SFD라고 해서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겹쳐가지고 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교수님들이 뒤에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보기 하고요. 저는 계속 세계관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이거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대한 세계관은, 포레스트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위가 실제 세계예요. 실제 세계. 실제 세계를 나타났을 때,
어떤 이러한 세계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헤이버만 봐서는 되지 않고 이 비헤이버를 만드는 그 시스템 안에 스트럭처를 봐야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포레스트의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현상을 만드는 구조가 있다. 시스템의 구조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레스트가 얘기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드백이랑 딜레이입니다. 이 피드백과 딜레이 때문에 자연현상의 사회와 경제 복잡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시간 지연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여기는 넓은 의미로는 시간 지연의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지연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다이나믹스라는 책이 이제 아까 교수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우리가 딜레이를 두 가지 딜레이로 얘기해요. 머추럴 딜레이가 있고 인포메이션 딜레이가 있어요. 머추럴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예서 컨베이어를 통해 가지고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컨베이어가 이동하는 동안에는 물건이 이쪽에 안 나오죠. 그만큼 인터벌이 생기죠. 그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고 인포메이션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100% 이해를 하면 곧바로 행동하면 처음에 시킨 사람이랑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자고 행동을 하면은 처음에 일 시킨 사람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포메이션 딜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둘 다 타임 딜레이의 개념을 하겠지만 이 딜레이의 개념은 타임 딜레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얻은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딜레이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얘기한 얘기는 바로 이 피드백 루비가 루비 원 루비면 이런 게 비헤이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루프가 계속 돌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딜레이가 없으면 안 생기는데 딜레이가 없으면 안 생기는데 루비 있는데도 딜레이가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축산물 요번에도 농축산물 문제가 많 이게 다 딜레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바로 실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해 구조, 스트럭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스트럭처의 키워드는 바로 피드백과 딜레이다. 그래서 피드백과 딜레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큰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 계속 시스템 다이내믹스 하면서 피드백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거 인간지도 만들지 뭐 하는지 무조건 우리는 피드백을 만드셔야 돼요. 피드백이 안 만들어지면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성립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자의적이라도 피드백을 만드셔야 돼서 요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은 안 받고 제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